트랜지스터 이걸 딱 바꿔버리면 이 문제가 대번에 해결이 되죠. 트랜지스터 컴퓨터가 금세 실용화돼서 납품된 곳이 어디였냐면은 아이젠하워가 당시에 군인 출신으로서 내가 대통령 할 때 하필이면 소련한테 역전이 되다니 하면서 이 당시에 문제가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존의 GPU가 이제는 범용 GPU, General Purpose GPU라고 해서 GPGPU라고도 하는데 이걸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딱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냉전 시대가 시작되고 군사적 경쟁이 어떻게 컴퓨팅 파워의 발전을 가져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어떻게 인공지능의 혁명까지 이어지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최승명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최승명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 박사님. 지난번 저희 얘기 나누고서 많이 기다리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 진공관 시대에도 그렇게 깊은 역사와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지 몰랐어요. 진공관 시대가 그렇게 이야기가 길게 이어질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었는데요. 이런 진공관 시대에 컴퓨터 발전이 이루어지다가 드디어 반도체 소재가 탄생합니다. 그 시작은 미국 굴지의 전화회사 AT&T 산하의 유명한 연구소가 있죠. 네. 벨 연구소에서였습니다. 트랜지스터 말씀하시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1947년 얘기죠, 이게 벌써. 한창 진공관 컴퓨터가 막 개발되고 연구되던 그 시기에 이 벨 연구소에서는 바딘, 쇼클리, 브래튼이 3명이 새로운 트랜지스터라는 소재를 개발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점 접촉형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졌고요. 얼마 안 있어서 양산에도 유리한 양극성 접합형 트랜지스터라는 게 또 만들어지죠. 당시에 트랜지스터의 등장이 전자산업의 혁신에 끼친 영향은 진짜 어마어마했었겠네요. 그러면 이제 전혀 새로운 성격의 소재가 나왔으니까 이 굉장한 충격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전자제품 바로 라디오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전만 해도 진공관 라디오 굉장히 큰 거였는데요. 이게 소형화되고 값도 저렴해지는 결과를 낳았죠. 이게 첫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독일에서 처음 개발됐습니다. 1953년에 개발됐는데요. 이거는 큰 반향이 없었는데 그 이듬해 미국에서 TR-1이라는 이런 기종이 나오면서 이게 무려 15만 대나 팔렸습니다. 이게 히트를 치면서 드디어 전자시대가 도래했구나. 이걸 모두가 체감하게 되었죠. 그런데 1953년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그 미소 냉전이 격화되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럼 이 반도체 소자를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하려고 경쟁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당연하죠. 당연한 수준입니다. 미군에서는 당연히 그동안 쓰던 이 진공관을 트랜지스터로 대체하면 여러 좋은 점이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일단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동작이 훨씬 안정적이 되죠. 이 요즘도 진공관 쓰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진공관 오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오디오가 있죠. 거기 보시면 빨갛게 빛나듯이 이 진공관이라는 게 전극을 이 히터로 뜨겁게 달고 갖고 거기서 튀어나오는 전자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열이 많이 나서 뜨뜻하면 뭐가 꼬입니까? 벌레? 네, 벌레가 많이 그렇죠. 꼬이죠. 그래서 주변에 벌레들이 많이 날아들어갖고 그 안에서 막 죽고 그러면은 합선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고장이 나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주기적으로 그 사이에 쌓인 이 벌레들을 치워야 했는데요. 이걸 바로 디버깅이라고 했죠. 정말 벌레를 치웠던 거군요. 네네. 저도 금융사에서 전사실에 근무했는데 밤마다 디버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벌레 치우시진 않으셨죠, 직접? 네, 벌레를 안 치운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식으로 벌레가 죽기도 하고 가열이 되다 보니까 진공관 자체가 금방 망가졌어요. 근데 트랜지스터 이걸 딱 바꿔버리면 이 문제가 대번에 해결이 되죠. 전력 소모도 줄이고 고장도 엄청나게 줄이고.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 컴퓨터가 금세 실용화돼서 납품된 곳이 어디였냐면은 군대였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 공군에 처음 납품이 되기 시작합니다. 1957년의 일인데요. 당시에 이제 버로우 코퍼레이션이라는 지금 없어진 이 컴퓨터 회사에서 어디 들어갈 컴퓨터를 납품하냐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하죠. 이 ICBM에 들어갈 유도 컴퓨터를 만들어서 납품한 게 그 시초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명한 IBM이 이 트랜지스터가 3,000개가 들어간 이 IBM 608이라는 상용 컴퓨터를 만들어서 또 시장에 출시하죠. 이제 슬슬 기술의 속도가 붙기 시작하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국가 간의 군사 경쟁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1956년이면 당시 소련은 크루셰프가 집권하던 시기였고 56년에는 그 유명한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의 봄이 있던 시기죠. 그렇습니다. 이 부다페스트의 봄이 있고서 1년 뒤 이 상용 트랜지스터 컴퓨터가 나올 이 시기에
그 1957년 10월 4일 이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이른바 스푸트니크 쇼크였습니다.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우주공간에 띄우는데 성공을 했죠. 그 바람에 이 소련이 드디어 미국을 기술에서 추월했다, 이런 뉴스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정말 미국의 자존심이 처참하게 구겨졌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세계 최첨단을 자부하는 미국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럼요. 게다가 그때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의 연합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당시에 군인 출신으로서 내가 대통령 할 때 하필이면 소련한테 역전이 되다니 하면서 이 당시에 이 문제가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주기술의 주도권을 뺏긴다는 게 그냥 자존심 싸움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는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주기술이 어디 직접적으로 쓰이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ICBM이었죠. 그렇죠. ICBM이죠. 우주기술이 앞서 나간다는 건 그만큼 더 정확한 핵미사일을 적의 영토에 꽂아 넣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뒤진다는 거는 우리가 소련의 발밑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그런 위협이 딱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중에 달 착륙에 이르기까지 우주 경쟁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당시에는 세계가 냉전으로 진짜 꽁꽁 얼어붙을 있을 텐데 무시무시했겠어요. 그런데 상공에 있는 항공기 하나 맞춘다고 포탄을 쏘기 위해서 그 많은 계산이 필요하고 컴퓨팅 파워가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주까지 날아가니까 우주에 정확하게 날아가야 될 텐데 거기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라는 게 정말 어마무시했겠어요. 그래서 그 우주 경쟁, 그것 때문에 이어진 컴퓨팅 파워의 경쟁은 어떻게 흘러갔나요? 1950년대 말이 되니까 이 기존의 트랜지스터 컴퓨터도 만족할 수가 없다. 이 트랜지스터 소형화해서 이 하나의 회로에 잔뜩 몰아넣는 그런 새로운 소재를 만들자,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Integrated Circuit, IC, 직접 회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렇게 신기술이 개발되면은 이 양산 기술이 안정화되고 가격도 다운될 때까지 이 보급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냉전의 군사 경쟁이 이 IC의 보급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만듭니다. 그럼 이게 역시 또 군사 경쟁, 무기를 만드는 데 쓰였던 건가요? 네, 이제 60년대 들어오면서 이 IC의 쓰임새로 부각된 두 개의 사용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아폴로 우주선이랑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었습니다. 1960년대 들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케네디 대통령은 당시 바닥으로 떨어진 미국의 자존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아주 원대한 비전을 내세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된 것이 아폴로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아폴로 계획은 사람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무인 우주선 보내는 거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당연히 굉장히 복잡한 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했고 화물도 훨씬 많았으니까 이 복잡한 아폴로 우주선을 제어하려면은 기존의 트랜지스터 컴퓨터는 이거 장난이 아닌데? 이걸 트랜지스터로 만들려면은 컴퓨터 크기가 무려 냉장고 크기만 한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래갖고는 이거 우주선에 못 싣는다. 그래서 소형화 시키려면은 최신 기술인 IC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사가 이때 페어차일드 반도체에 이 첨단 IC를 어마어마하게 주문합니다. 우리가 달 착륙을 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네. 그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IC가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됐던 건가요? 네, 이 당시 최첨단 ICBM으로 등장한 게 미니트맨2 ICBM이었는데요. 미소간 핵미사일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이걸 대량으로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이 ICBM도 굉장히 고도의 계산이 필요한 게 우주 공간으로 쫙 올라갔다가 어마어마한 고속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히 목표를 맞춰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탄도 계산에 또 어마어마한 계산량이 필요합니다. 이걸 계산할 컴퓨터는 이것도 역시 트랜지스터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커져요. 그러려면은 이 미사일 공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고 무게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사정거리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IC 써야겠다. 그래서 미니트맨2용으로 당시에 노스 아메리칸 항공이 D37C라는 컴퓨터를 1964년에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 안에 IC가 무려 2,000개가 들어갑니다. 2,000개씩이나요? 네, 이 수요가 진짜 어마어마해서 1965년 기준으로 전 세계 반도체 칩 수요의 20%가 이 미니트맨2 ICBM용이었습니다. 야, 정말 이 반도체 칩 시장도 미군하고 나사가 다 이끌어낸 거네요. 네, 이 두 회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페어차일드가 이렇게 군납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역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되죠. 이 돈으로 드디어 양산 기술을 확립하고 코스트를 엄청나게 다운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게 만들어진 IC를 이제 민간 시장에 쫙 풀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민간 반도체 칩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1970년대 들어오면은 또 새로운 형태의 이 반도체 칩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유명한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조 박사님, 영화 탑건 아시죠? 요즘 탑건 매버릭 나온 거 말고 옛날 탑건이요. 물론 봤죠. 제가 나름 영화광인데. 아, 그러셨어요? 예. 탑건 1987년도에 첫 상영이 그것도 됐거든요. 기억하시네요. 국내에서. 네. 예. 여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네. 톰 크루즈가 공군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거 탑건 자체가 미국 해군의 전투기 전술 교관 양성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탑건에 나온 그 상징적인 그 유명한 전투기 그 기종도 아시겠네요? 당연히 알죠. F-14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F-14의 별명은? 통캣? 정답입니다. 영화광 맞습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 유명한 F-14가 바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랑 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1960년대 말에 F-14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요. 영화에서도 이 매버릭 같은 해군 조종사들이 엄청 격렬하게 전투기를 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활달한 해군 조종사들에게 맞추려면은 이 안에 비행 제어 컴퓨터가 굉장히 정교해야 돼요. 그 복잡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또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을 네. 도와주는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비행 제어 컴퓨터입니다. 완전 전자식, 진짜 성능 좋은 비행 제어 컴퓨터가 필요해져서 이걸 뭔가 새로운 반도체 칩을 만들어야겠다는 필요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아까 이 인텔의 4004는 4비트 숫자를 계산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 F-14용으로 개발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무려 20비트짜리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었어요. 네. 훨씬 성능이 좋았던 거죠. 역시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전하는 기술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군사 분야에서 시작된 기술들이 점점점 민간으로 퍼져나가서 확 타오르게 되니까 이 AI 혁명에 이르는 컴퓨팅 파워 기반이 마련이 된 것이죠. 예, 다시 인공지능으로 조금 돌아와서 네. 인공지능, 그러니까는 인공지능의 학습이라든지 개발 운영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CPU보다는 최근에 GPU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기술의 발전들이 CPU에 이어서 GPU의 발전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GPU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이 GPU가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게 1990년대가 아닌가 합니다. 이 GPU라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즉 우리가 모니터 화면에 보여지는 이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만든 좀 더 특수한 CPU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GPU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계산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정한 계산 능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이 초점이 맞춰져 있죠. 특히나 요즘 고해상도 모니터 보면은 1초에 화면 프레임이 60번, 120번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끊김없이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화면상의 모든 이 픽셀 점들에 대해서 계산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 필요한 수많은 계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병렬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게 기존의 CPU 갖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CPU 대신에 이런 계산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칩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런 GPU들은 수많은 코어들을 갖고 있죠. 이 하나하나의 계산을 할 수 있는. 대신에 이 그래픽 계산에만 특화되어 있으니까 그 코어가 이 CPU에 들어가는 코어보다 훨씬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최첨단 칩으로 꼽히는 이 엔비디아의 H100 같은 경우에는 CUDA 코어가 무려 18,432개나 있습니다. 요즘 최신 CPU에는 코어가 8개가 들어가는데 속도가 거의 1000배 정도 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GPU가 나온 게 지금부터 한 25년, 30년 정도 됐죠. 그 1990년대 중반에 확 뜨기 시작한 게 바로 3D 게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게임 수요가 발전을 하면서 3D 그래픽 카드가 또 대유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회사들이 생겨나고 이런 GPU들 발전하게 됐는데요. 그전에는 GPU란 말이 없었죠. 그러다 이 그래픽 전용 프로세서에 GPU란 말이 붙은 것도 이 시기에 출연한 새 회사 엔비디아. 1999년에 지포스 256을 내놓으면서 네. 자기네 프로세서에 GPU라고 마케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포스에서 GPU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게 된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GPU를 그래픽, 게임 같은 거 하는데 그래픽에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법용 계산에 쓸 수 있게 한 게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야, 이거 좀 하드코어한 계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 GPU를 이용할 수 있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를 우리가 내놔야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쿠다 플랫폼이죠, 유명한. 그래서 이 C나 C++ 같은 프로그래밍 고급 언어로도 이 GPU 컴퓨팅 파워 갖다가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게 나온 게 2007년 일이에요. 2007년. 그러면서 기존의 GPU가 이제는 범용 GPU, General Purpose GPU라고 해서 GPGPU라고도 하는데 이걸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딱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GPGPU에 들어맞는 게 인공신경망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 인공신경망 모델이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는 진짜 거대한 행렬 연산이거든요. 계산이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GPU들은 기능이 좀 확대되고 또 세분화되고 요즘에는 아예 AI 칩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죠. 그래서 이 H100 칩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쿠다 코어 말고도 텐서 코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텐서 코어가 뭐냐면은 이 가로 4, 세로 4짜리 행렬을 갖다가 A, B, C라고 할 때 A 곱하기 B 더하기 C 계산만 전문적으로 빠르게 해주는 이 코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행렬 계산에 특화된 코어군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텐서 코어가 640개나 들어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요즘 각광을 받고 정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물론 GPU, 이 하드웨어 아키텍처 설계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지만은 역시 그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쿠다 플랫폼이 아닌가 합니다. 일반 프로그래머들이 이 GPU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도구들이 출중하기 때문에 이 십수년 동안 갈고 닦아온 이 쿠다가 빛을 발하면서 이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사실 처음부터 인공지능을 겨냥하고 제품을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정말 뜰 회사들은 딱딱 시기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운때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알렉스넷. 네네. 이게 그러니까 쿠다 플랫폼이 나오고 나서 5년 후에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건데요. 맞습니다. 정말 시기를 딱 맞췄네요. CPU가 나오고 또 GPU가 발전하고 GPU를 가동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또 성장을 하고 거기에 빅데이터 같은 또 윤활유가 될 수 있는 자원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서 드디어 인공지능이 다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된 거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은 수많은 기술 요소들이 하나만 쫙 발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게 골고루 제반 여건이 딱 성숙이 돼야지만 역시 활짝 개화한 것 같습니다. 뭐 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야, 국어도 이렇게 열심히 하셨네요. 제가 원래 문과거든요. 그러면 서정주 시인의 이 꽃이 인공지능 꽃이군요. 네, 이 인공지능 꽃을 피우기 위해서 냉전 시대부터 무기 경쟁은 그렇게 심했나 봅니다. 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냉전 속의 군사적 경쟁이 어떻게 컴퓨팅 파워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고 또 전쟁이 끝난 이후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GPU가 어떻게 인공지능을 화려하게 부활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미래의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전쟁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